안녕하세요. 원일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교수님 모시고 전국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은 뭐 교수님이기도 하고 평론가시기도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 네, 그렇죠.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죠.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비대위원이 보통 이렇게 짧은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그동안 많이 진행됐는데 이번엔 비대위가 좀 길어갖고 길어요. 아무튼 네, 그 긴 기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현재는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 뭐 예, 재보궐선거 전까지죠. 네, 맞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이제 마감하는 주말인데 큰 뉴스가 많이 터졌어요.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고 예,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저는 박지원 전 의원 국정원장 발탁.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원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가장 뜨거웠던 두 가지 뉴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검사장 회의 올라왔죠. 뜨겁게 올라왔고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그 우호적인 뉴스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뜨거웠던 건 누가 뭐래도 부동산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권과 현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딱 인사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인사 문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여론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얘기 잠시 뒤에 우리 하나하나 맞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외교안보 라인 그 대대적인 인사 볼까요? 박지원 국정원장.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이 자리를 올려서 네, 안보실장으로 갔고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예, 전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임종석 얘기 나왔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도 나왔는데 제가 만약 여권 입장이라면 지난번 청문회에서 전 국민의 화제가 됐던 조국 전 장관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 관련된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쓰고 나서 만약에 야권이 정말 똘똘 뭉쳐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가열차게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또 86그룹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의 인물로 돼 있는데 혹시나 조국 전 장관처럼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하거나 하게 되면 이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지금거리에 있었던 비서실장인지라 아마도 정권 말기에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쌓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 뭐 이런 거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 임종석 전 실장은 청문회 통과할 자리에 어떤 도덕적 시비거리가 있다? 이런 뜻? 그렇게 볼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보면은 그럼 아예 아무 자리도 맞지 않든가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또 특보 자리를 갔거든요. 외교안보 특보를 또 했어요. 그 특보 자리라는 건 사실 청문회와 아무 무관한 자리고 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에 있는 자리도 청문회와는 무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총선이 출마 한 해 만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임종석 실장이 종로 출마를 할 것처럼 이사까지 가고 출마를 왜 안 하지? 그렇지. 근데 또 그때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같이 또 맞물려 있을 때 아닙니까?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 지금 현재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종로야 그 당시에 딱 잡고 있었던 정세균 의원이 총리 자리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리를 비껴주세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안 비껴주지 측면이 있어서 출마를 못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어찌됐든 국정원장 설도 있었고 뭐 안보실장 설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을 보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됐고 서훈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임종석은 외교안보 특보로 되고 자, 이 라인업 어떻게 총평해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뭐가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분들 아닌가요? 그 대북 정책 총괄해서 잘할 수 있다고 쭉 끌고 와서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온 국민 앞에 보여줬잖아요. 2018년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평양에서 손들고 했던 모든 약속들. 근데 그랬던 약속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환하게 웃었던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쏟아내고 우리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들어갔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지나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묻고 인사를 단행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서훈 원장 같은 경우가 자리 바꾸고 이제는 국정원장 자리가 아니라 안보실장으로 더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지금 국정원장으로 가서 이 대북 업무를 맡는다? 그 하겠다는 건 결국 북한이랑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와 미워도 다시 한번 북한하고 다시 좀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굴종적인 끌려다니는 대북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있는 인사의 라인업 자체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외교가 지금 우리가 북한이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인사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본다. 어디 북한.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싶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뭐 대북 정책 바뀌지 않을 거다. 네. 이 정부 내내 이 기조 쭉 간다. 이건 분명히 보인다 이거죠. 라인업을 보니까. 또 사실 정권이 그렇게 긴 기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 2년이 채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온 국민이 지켜봐서 야 이대로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저는 무리가 있어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외교안보 라인 발표나는 걸 딱 보면서 국내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보다는 사실은 북한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어요.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오기는 했는데 네. 북한 반응 궁금해요. 딱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이야 한번 해볼만 하구만 그래. 라고 뭐 하나 또 갖고 오겠구만 그래.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보따리만 이만큼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북한의 평양을 비롯해서 경제난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지라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건 북한은 원하는 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뭘까요? 북한이 원하는 거? 이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끌어내는 것. 쉽게 말해서 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량들에 대한 지원. 더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은 제재 완화인데 네.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가 미국을 설득이 좀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미국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그게 안 되면 미국 신경 쓰지 말고 예. 남북 경협 너희들이 알아서 풀어라라는 게 북한이 연신 보내는 신호인데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만 보면은 이 경제 협력, 뭔가 네. 북한에 대한 지원, 유엔의 제재를 뚫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라인업의 면면은 명확해 보여요. 정말 재밌는 거는 야, 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대단하시다는 게 오늘 일성 들어봤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다하겠다. 충성을 다하시겠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국민들이 다 잊고 계셨지만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장 돼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게 됐지만 네.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깜빵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북 송금. 대북 송금. 네. 북한에다 돈 준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그게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릴 수 없으니까 총괄했던 박지원 실장이 네. 책임지고 깜빵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북 송금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을 또 떠나게 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세게 붙었던가요? 세게만 붙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죠?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결국은 전당대 세게 붙고 무너지고 다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나서 그때는 아주 정말로 거친 말로 문모닝이라고 기억했어요. 문모닝. 아침에 그렇지. 눈 뜨면서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냈지만 이제 또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을 다하시겠다. 근데 정치는 그래야지 되는 것 같아. 정치 구단은 구단이야. 그런 걸 배워야 돼. 그게 그렇게 해야 성공하나라고 하는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와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정치 세계에 있어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그걸 넘나들면서 하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하여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너무 유연하셔서. 예. 어찌됐든 자 대북 정책 라인업 새로 됐다는 거 네. 전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가장 핫한 분이 추다르크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과 잣대가 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추미애 장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요. 그럼 이 건이 그렇게 중요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다른 건도 발동하시죠. 그렇지. 문재인 정부에 향한 권력형 비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대로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으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내핀 게 얼마 전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김웅원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카투사였어요. 네, 카투사였고. 그러니까 휴가를 갔는데 복귀 날짜에 안 왔어요. 못 왔어.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그게 열흘이야. 네. 그래서 열흘 플러스 열흘 해서 합의 20일 휴가를 푹 쉬었어.
그것도 그 열흘도요. 열흘을 나갔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열흘이 또 연장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20일이 됐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추 장관 쪽이나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휴가가 연장돼 갖고서는 일요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까지 연장됐어라는 거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거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해. 그러더니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대의가 와갖고서는 쫙 연장을 정리해서 끝났어. 그럼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진 거예요? 이 사건이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거기 같이 있었던 그 부사관이 네. 같은 근무했던 그 병사가 나도 우리 엄마가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거는 인터넷에다 올렸다는 얘기가 네네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을 쓰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다 본 거야 그거를. 다 그죠? 그때 예, 있었던 상황 듣고 보고 한 거예요. 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SNS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때는 방향으로 그 옛날 거를 다 찾아봤구나. 저도 카톡을. 보면 2017년도는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닙니다. 2017년 6월은 언제냐? 2017년 5월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난 한 달 뒤. 예. 그때 대통령 당선시켰던 여당의 대표. 추미애 대표. 여당 대표 추미애 얼마나 대표. 힘이 세고 그때 막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에서 휴가 무입복귀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갖고 쫙 정리를 해? 예.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라고 SNS를 썼던 기록을 지금 내용을 확인하면서 검찰에 냈어요 그거를? 그거를 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SNS에 대한 기록 내용을 가지고 TV조선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추미애 그러니까 장관은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그러니까 나도 우리 엄마가 추미애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자극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추미애 장관은 우리 아들 건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 아들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 얘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뭔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게 프레임이 똑같아요. 조국 전 장관 때 그러잖아요. 내가 검찰 개혁을 하고 사법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못된 검찰이 검찰 개혁하려고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나와서 막 그때 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들과 밤을 새서라도 소명하겠다고 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촤, 모든 언론에서 갑자기 당일 소집해갖고서는 라이브로 막 하는데 어찌 우리 딸에게 그러십니까? 막 하면서 울먹울먹 했던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울먹울먹 했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 제발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응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혹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인국공 사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막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 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젊은 층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 아니 기회에 대해서 공평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젊은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제1의 가치고 덕목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 뽑아준 건데 그때도 그러더니 조국 장관 때도 그러더니 인국공 때 또 그러고 근데 만약 추미애 장관 아들 우리 병역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쭉 정리해서 끝내버렸다?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예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혹들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밝히라는 거고.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두 가지가 가장 이 민감한 문제예요. 병역 공정하고 정의로웠느냐. 왜냐면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입시. 목숨 걸고 하는 입시. 여기에 뭐가 장난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은 세 번째 취업까지 됐죠.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냐. 거기에 두 가지가 끼면 안 된다는 건데 하나는 돈이 끼지 말아라. 그다음에 하나는 권력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근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때우는 거. 하나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으로 때우는 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하나 더 있잖아. 백도 없잖아. 백도 없다. 그럼 화나죠. 게다가 이 정부가 시작했을 때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시작했던 거고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시작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돈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했던 말에서 촉발된 입시 부정 이런 데서 막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돈도 실력이야 그랬다가 돈도 실력이야. 국민적 공분을 샀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법무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언 유착 사건으로 지금 검찰총장과 장관이 딱 맞서고 있는 부딪히고 그런 있고.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 소리를 발언이 나오고 있진 않는데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대통령 말을 제일 잘 듣는 공직자라고. 집도 팔아. 네, 집 팔아 그러니까 집 판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더만. 그거 진짜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나 그래서 그 진짜 말을 들은 거다. 수사했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나 대통령 말을 들었을 뿐이다. 집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거 될 것 같은데. 노영민 실장이 진짜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이게 또 반포 집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뭐, 그 집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영민 실장이 굉장히 아주 그 민감하게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웬만해서 이런 거 대국민 사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그랬어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송구해야죠. 그죠? 근데 이해찬 대표보다 사실은 제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문재인 났으면 대통령은 집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거든요. 집값 잡을 거라고. 저 잡아- 작년도에 잡았잖아요. MBC 집값 잡았잖아. 높게. 지난해 말에 집값을 언제 뭐 낮게 잡는다 그래서 높게 잡아준다 그랬잖아. 쫙 올라갈 수 있게. 올려서 잡았죠. 저도 할 말 많아요. 저 왜? 대통령이 집값 잡는다 그래갖고서는 팔았구나. 작년 말에서 집 팔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그래 잡겠구나 생각하고. 근데 딱 그럼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대통령 말씀을 듣고 집을 네. 판 사람들이 몇 명 있네. 우리 김병민 교수님 팔았고. 네, 저도 팔았고. 윤석열 장관, 저 검찰총장 네, 집 팔았고. 팔았고. 그다음에 또 금태섭 의원? 금태섭 집 팔았다 소리가 있더라고. 예,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태섭 의원이 집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 제가 아는 분 한 분 더 있어요. 누구?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도 팔았어요. 예, 총선 때 총선 나오려고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한 거 잠원동 아닌가요? 집 파셨대요. 네. 예, 그거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집을 두 채를 갖든 세 채를 갖든, 자, 하나만 남겨놓고 다 팔자, 솔선수범하자를 했는데, 그거를 지킨 청와대 참모들이 없었다, 고위공직자가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뭐 더 네. 말할 것도 없다.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자, 이번 진짜로 다 팔겠다. 그냥 흥분했다. 진짜로 다 팔겠다고 나섰어. 근데 강남에 하나 있고 대부분 지방에 하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뭘 먼저 팔아야 돼? 그럼 당연히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작은 강남 집값 잡겠다였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신호를 줬으니까 강남에 있는 집 팔아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청주가 지역구고 그 지역에서 3선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반포는 노영민 실장의 반포는 그렇게 큰 연고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연고가 내가 청주가 분명하면은 반포집을 팔아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이제는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실현하구나 볼 텐데 반포집을 안 파니까. 근데 그때 네. 더 의아한 거는요. 청와대 첫 발표 때는 반포 집을 급매물로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50분 만에 바꿨잖아요. 그거 실수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팔아 하고 내보냈는데 그 50분 동안 집에서 전화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를 받았었던 거구나. 집에서 전화 온 게 아니냐. 나는 팔아 했는데 갑자기 당신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반포집을 판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참 오가고 있습니다. 팩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냐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황당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한테 송구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네.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심상치 않은 게 여론조사로 그대로 반영되죠. 그러니까 그 민심 얘기가 나온 네. 김에 그 여론조사 얘기 좀 해봅시다. 저도 갤럽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야 오늘 아니 시의적절했어요. 네 아주 시적절하게 한번 여론조사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좀 볼까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각자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냐는 아마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두고 누가 잘하게?라고 물어봤던.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가 1대1 대결이 아니고 네. 각자의 역할을 그러니까요. 잘하냐 못하냐를 물어봤구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대통령 우리가 직무 수행 아, 평가잖아요. 맞아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부정 평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방식처럼 물어본 거죠. 먼저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은 긍정 평가가 짜자잔 40%. 꽤 그럼 높네요. 부정은 더 높아요. 45%. 못한다고 더 높은 겁니다. 국민들 추미애 전체가 보기엔. 장관은 잘한다보다는 못한다가 더 네. 5%가 높게 그리고 나가고 윤석열 총장은 총장은요. 잘한다가 43, 못한다가 38. 그러니까 거꾸로 5%가 더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 여론조사.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뭐만 하면 여론조사가 국민의 여론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여론조사도 좀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갤럽의 여론조사, 저는 여론조사는 추세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만 네네. 절대적인 수치 속에선 각자의 여론조사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의 통합당의 지지도와 갤럽에서의 여론조사의 통합당의 지지도가 이만큼씩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표본 집단이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 추세에는 서로가 추세의 느낌이 맞겠습니다만 절대평가의 수치로 보면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은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30이 넘고. 근데 총선에서 의석수라든지 반영된 수준을 비교해보면 갤럽 여론조사 수준대로 하면은 그건 총선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의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안 됐을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통합당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전체 받았던 표는 41%가 넘었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윤 총장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추미애 장관이 낮게 나왔어?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 한번 좀 돌려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방송 보고 리얼미터도 다음 주에는 돌리겠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 네. 이게 그냥 뭐 자기 추미애 장관 개인의 문제겠어요?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겠어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 뒤에는 이 묻지마 지지층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 요새 뭐 대선 후보 3위로 막 갑자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건 보수 중도층 민심에 이제 얹혀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건은 정치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극단,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극단, 보수 진영의 극단의 여론보다는 저는 궁금한 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 민심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럼 중도층 민심의 두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중도층 가운데서는 추 장관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8%. 38. 윤석열 총장은 47%. 47. 10% 정도의 차이니까 중도층이라고 보는 이 중도층은 보수냐 진보냐에 대해서 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아니야. 대답하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른바 스윙 보터 계층을 우리가 중도층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석열 장관 총장이 지금 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높다. 번쩍 들어줬다. 들어줬다. 번쩍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부 들어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러면 나는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보수인 통합당 지지자들 빼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빼고 나는 정당 지지하는데 없어요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무당층이라고 그러죠. 무당층이죠. 그럼 무당층들한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무당층 나와요?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긍정평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23%. 네. 근데 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무려 45%가 긍정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럼 뭐 정당 지지도가 없는 사람들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총장 쪽으로 무게감이 확 쏠리네요. 이거는 뭐 손에 번쩍 들어서 더블 스코어 정도의 차이가 난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국민 여론. 정말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국민의 뜻 이거 하나일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게 여론전이 되려면은 언론이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진행되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을 하고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독식을 했는데 그럼 정당 지지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당 지지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도가 50% 밑으로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떨어지게 됐던 계기가 됐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40%를 깨고 30%로 떨어졌고 40 깨졌죠? 네, 40이 깨져서 30%. 정확하게는 38%를 기록했으니까 이제 40% 깨진 거예요. 깨졌고 어제 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20%의 벽을 넘고 30%대로 올라가서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다라는 게 어제 있었던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한 자릿수로 아는 거는 이제 10% 격차가 이상이 아니라 이제 9% 안으로 들어왔다. 왜 9%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지 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고요? 뭔가 의미가 큰 것 같잖아요. 미래통합당한테 열심히 비대위가 활동하고 있다. 뭐 이해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래통합당이 좀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비대위가 가동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상환 상황이잖아요.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의 이 주제로 좀 넘어가자고요. 네, 비대위로. 비대위. 비상한 대책 잘 마련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말로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가 이제 곧 돌아올 거다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를 분. 원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잘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생각합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성적을 네. 좀 잘 내라 그런 건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네. 할게요. 비대위원들이요. 김종인 위원장 얼마나 자주 만나요? 김종인 위원장 일주일에 한 3번 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인 거죠 지금. 당 대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위원의 역할을 비대위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은 무엇을 하고 있지? 이 메시지와 비전 전달, 철학 전달이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위 출범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판을 바꾸는 과정을 지난 한 달 동안 해왔고 판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기존에 있었던 통합당의 과거 모습이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경 보수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중도층으로 더 국민으로 다가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노력들과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의 진통과 고통을 조금씩 견뎌나가면서 당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변하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로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만 모두가 같이 지향하는 딱 한 가지. 지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2년 뒤에는 집권 가능한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똘똘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해는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가치, 철학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변화가 좀 국민들한테는 궁금한 건데 예를 들자면은 대선 후보 제일 궁금하잖아요. 통합당은 보여요? 대선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백종원 씨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햄튼이라 그랬잖아요. 그 네. 김종인 위원장님이 뭐 TV 보시다가 뭐 백종원 인기 좋으니까 한마디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요즘 누구를 만나셨다 그랬어요. 2명을 만났대.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요즘이 아니라 비대위 들어오기 전에 만났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르죠.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이름 막 나돌던데? 누구요? 김동연 부부총리, 네. 홍정욱 의원, 홍정욱 의원은 뭐 김세연 의원. 때만 되면 맨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점들을 봤더니 경제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다.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번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본인의 바람과 근데 그 본인의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을 뭘 만들겠다가 아닌 거죠. 이런 류의 경제 전문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백종원 씨 얘기를 끄집어냈던 거는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끄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했던 것이 백종원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백종원 씨가 요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충청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 얘기도 많이 하시대요.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뭐 분류를 하다 보니까 또 충청도 사람이 돼 있더라고. 네. 뭐 어찌됐든 간에. 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염두에 두고 있나? 김종인 위원장은 이 정치적 상상력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아니 검찰총장이 무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였나?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10%가 껑충 높게 나왔잖아요. 한 방에 두 자릿수로 뛰어왔죠. 예. 왜냐면 그 전에 여론조사 안 했으니까 이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인이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인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근데 민심은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당할 거면 아예 때 되면 나와가지고 정치해. 대선 나와. 우리가 밀어주게. 이런 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심이 있는데 그 민심이 있는 것과 별개로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1년 정도 남은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조사 또 언론의 해석은 야권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나오게 되는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모든 정치적 해석으로 점쳐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어느 정치 권력과 이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게 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은 근데 제가 아는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 9단이 아니라 정치 10단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난 그래서 그 발언에 주목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무슨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검찰총장인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 데려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뒤집어 보면 검찰총장만 아니면 윤석열 왜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얘기는 그리고 본인이 뜻만 있으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어느 한 사람한테 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찰총장 임기를 잘 완수해요.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특정 권력과 자신의 욕심에 기대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사심없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온 국민들이 일부 좋아하는 윤석열 총장이 나 미래통합당 가서 대통령 후보 한번 해보겠소 하고 자신 있게 달려들면 그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들은 다 열어놓을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정강과 정책과 철학과 비전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모든 인재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놓고 기다린다. 반기문 총장의 사례 전례가 보여주듯이 정치 잘못 발해들였다가 내가 이거 진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 당이 후지면은 인재가 안 가지.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노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당에 들어가서 제조사나 나라를 한번 제대로 세워볼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나 빨리 한번 저 당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저 당 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왜 요즘 민주당에서 이낙연 의원이 진짜 후보가 되는 거 맞아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대세라잖아요. 대세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는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층의 동의와 이런 지지지가 있을 때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 아니야? 네. 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과거의 전례를 보면 손학규 대표 이제는 좀 정치에서 멀어졌습니다만 그때 민주당에서 한참 막 중도층의 전역이 있는 삶 등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을 때도 후보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천하의 인재가 민주당 가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 우리 당은 모든 문호를 개방해서 사람들,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막 이만큼씩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고 꿈을 꾸면 될 수 있는 정당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가 훨씬 핫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똑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비단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르지 않다.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위원님도 오세요. 예. 아유, 대권 주자로. 아유, 다 가면 손은 누가 길러요. 저는 언론을 지켜야 돼요. 언론을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까지만 정리를 하고 하려고 준비했던 질문은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어려운 질문들이 다 지나갔네요. 아니요. 예. 오늘 이런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야당 재건, 보수 야당 재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능하겠다. 또 희망과 꿈을 시청자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보수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의 균형 속에서의 발전하는 정치를 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균형을 맞추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야,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제가 김병민 교수님을 원일이 TV에 자주 모시는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을 너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래서 잘 못 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잘 정리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늘 불러주십시오. 제가 와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원일이 TV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김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